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토론회 하면서 제가 많이 공부하는 시간을 오히려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저한테 아주 큰 기회였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결과물이 최근에 뭐 책으로 정책 제안해 갖고 나왔습니다. 그 정책 제안이 곧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를 가늠하고 대한민국 지금 대선 전국의 권력 변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 제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언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특히 야권에서 누가 되든 그 제언이 국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우리 자유기업은 그리고 모아프럼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이 모임이나 포럼 형식이든 그렇게 끌고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대한민국 순위를 5개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온 김에.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 순위 6위입니다.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6위 정도, 6, 7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느냐? 미, 중, 일, 독일,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 중, 일은 너무 센 나라니까 뭐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독일? 당연히 센 나라니까. 네덜란드는 거기 또 강국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우리 밑에 수출 못하는 나라가 영국, 러시아, 유럽 모든 나라들이 독일, 네덜란드 이외에는 우리보다 수출을 못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하며 러시아까지, 영국까지, 이태리까지, 캐나다까지, 호주까지 우리가 그동안 크게 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다 발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순위는 대한민국 국방 안보도 똑같이 6입니다. 그리고 육군 전력은 3이고 우리 앞에 있는 국가가 어디냐면 미로 중일 우리 4강국 미로 중일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 다음이 우리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 내에 그것도 우리 기술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키운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그렇게 대단한 나라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순위는 글로벌 혁신 지수인데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1등이 스위스인데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 글로벌 혁신 지수입니다. 이거는 군사, 경제 6위를 유지하면서 더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표입니다. 굉장한 그 잠재력이라는 거죠. 혁신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거죠. 그게 글로벌 혁신 지수 현재 6입니다. 5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의 디지털 평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UN 하나 세계 지식 이렇게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한 게 우리가 1등입니다. OECD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민간 다 혁신 지수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DP가 우리나라 경제규모 10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모든 순위에는 자유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자유에 기반이 되지 않고 이 순위를 우리가 절대 이룰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공산주의 그때 우리 1945년에 우리 김일성 이상수위 휴머니즘 좋아, 이상사회 좋아, 이상국가야,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어. 이런 공산 체제를 수용했다면 또는 6.25 전쟁에서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절대 불가능한 순입니다. 그만큼 자유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이룬 업적은 글로벌 역사의 대단한 역사고 인류 역사에서 대단한 역사고 앞으로도 초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위대한 밑거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유기업원의 우리 자유의 최전선이 누굽니까? 기업입니다. 기업이 부가가치를 만듭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이름도 없고 국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전 세계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국산 무기 그리고 모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모든 분야에서
정말 척박한 가운데 기업들이 전사 역할을 해서 지금의 아까 같은 순위를 만든 겁니다. 자유, 기업, 원,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정말 이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기업원과 저희 모아포럼 한 3달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정말 제가 좋은 기회였었고, 그리고 제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도 이 토론이 지속돼서 현재 아수라판은 없어야 되는 거고, 아수라판 현재 대선 전국에 정말 정직한 판으로, 자유기업의 판으로 바뀔 수 있는 대선 전국이 될 수 있는 게 저의 소망이고 꿈이고,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 목적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연금의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걸 개선안에 대한 그 후보들의 별로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발표를 할 때 그 발표하기 직전에 한번 이 관련 뉴스를 한번 제가 좀 찾아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뭐 굉장히 좀 뉴스가 있지 않을 등장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 제가 지금 뉴스를 보니까 4시간 전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데일리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빈곤, 절반 국민연금 수급 못 받는다, 이런 게 나왔고요. 이게 관련 뉴스 6건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38분 전에 조선일보에서는 연금 맞벌이 대장은 공무원 플러스 국민연금 커플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급자 500만 명이 돌파하는 국민연금이고요. 이때 이제 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요즘 맞벌이 부부가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부들은 뭐 맞벌이 대장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시아투데이에서 12분 전에 방치된 연금 개혁 결국 국민 부담만 40조라고 뉴스가 떴고요. 그 다음에 3시간 전 뉴시스에서 단독으로 국민연금 관리소홀로 부당이득 6년간 620억 달러. 뭐 이건 관리 측면이니까요. 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2018년 그 국민연금 4차 재정 추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5년마다 이제 실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재정 추계 중에는 가장 이제 가까운 추계였습니다. 이게 공청회 때 나온 자료집인데요. 즉 국민연금의 그 기금의 지금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2018년 현재로서는 적립 규모가 660조인데요. 이게 지금 2041년까지는 1778조까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올해 2021년 상반기에 지금 이미 국민연금이 900조에 지금 달했습니다. 수익률이 8.5%였는데 이렇게 지금 급증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해외 투자 쪽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이 났거든요. 11%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서 국민연금이 지금 이렇게 급격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이 511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1778조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요게 기준이 뭐냐면 향후 70년간 보험료는 9%로 징수를 하고 소득 대체율 40%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2041년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 이제 수지 적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수입에서 이제 총 지출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시점이 나와서 2057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분석 수치는 이제 보험료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대체적인 이제 현재 관측이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재정 추계 결과가 점점 빨라진다는 겁니다. 소진 시점이. 그러니까 2013년에 했던 제3차 재정 추계 결과에서 고갈 시점이 2060년이었는데 이번에 제4차 2018년에 했던 것은 2057년 3년이 이제 앞당겨진 거죠. 이렇게 이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는 이유는 일단은 출산율이 저하하는 요인이 가장 크고요. 거기에 이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세대들의 이제 은퇴가 시작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제 그 숫자들이 이제 적고 그다음에 연금을 납입하는 금액도 이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8년이면 이제 코로나가 그 유행하기 전입니다. 예,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지금 그 국민소득의 추계를 보면 국민연금의 추계를 보면 이게 지금 2013년에 제3차에 비해서 이 연금의 고갈이 앞당겨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이 실질적으로 이게 GDP 성장이라든지 기타 개인 국민소득의 영향이 그렇게 그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어떤 또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장하는 것이 이제 국민연금의 고갈을 이제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이제 그 대안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그림 이 3에 도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진한선과 이게 회색선이 다 이제 보험료율의 이제 조정안인데요. 좀 진한 안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보험료를 한동안 좀 그 변동 없이 유지했다가 이게 고갈되는 이제 역전되는 시점에서 이걸 올리자. 이걸 급격한 조정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된 것이 뭐냐면 점진적 조정안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매년 추계 때마다 이제 조금씩 올려가자 이제 이런 안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연금 전문가들은 이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답이 없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이거를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그 수지가 적자가 나는 시점에서 급격히 올리느냐 뭐 이 두 가지 안만 있는 건데 일단 문제는 급격한 조정안을 하게 되면 이제 미래 세대한테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세대는 뭐 별 부담 없이 그냥 잘 지내다가 모든 부담을 다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리자라는 이제 이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점진적 이걸 하려면은 이거는 국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다 국민들이 지금 힘들고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소득 성장에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보험료율을 추계 5년마다 이렇게 올려간다라는 거에 과연 뭐 정치권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8년에 국민연금 이 추계가 나온 다음에 국회에서 이 결과를 보고는 전부 다 이제 입을 다 다물었습니다. 다물고 모르겠다. 다 이제 집어 던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지난 국회 20대 국회나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못 다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뭐 후보들 뭐 여야를 할 것 없이 후보들이 뭐 별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제 뭐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합쳐서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 정도 얘기이지 이 추계 결과를 가지고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급격하게 인상할 거냐 아니면 단계로 인상할 거냐인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또 하나가 이제 투자 수익 증대라는 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뭐 인상하지 않겠다면 투자 수익을 증대시키면 되겠죠. 그걸로 분배를 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 안만이 유일한 것인데 지금 보험료율 인상은 이제 국민저항 때문에 뭐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자영업하고 프리랜서의 가입률이 이제 상당히 크게 감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수익 증대가 또 그러면 이제 대안적인 답인데 이 현재 투자 수익은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수익률이 0.1% 증가하면 기금 소진 시점 한 1년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 연기금법의 그 투자의 원칙이 그 수익성, 안정성, 그다음에 그 공공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아도 뭐 수익성과 안정성이 두 개가 다 높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공성이 없다 그러면 또 이게 국민연금은 투자를 해서는 뭐 좀 안 되는 이런 내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민연금이 그 해외에 있는 그 뭐 이 주식들 기업들에게 좀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기업들이 뭐 ESG를 위반하는 또 사례가 많아서
뭐 이걸 가지고 또 문제가 또 시비가 붙고 뭐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례로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그러니까 수익성이 공공성에 비해서 무시될 수 없다. 이제 이런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였습니다. 연기금은 국민연금의 그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공성이 수익성이나 안전성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그 지금 기업들 ESG 상황에서 지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금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그 수익성보다는 이제 공공성 쪽으로 자꾸 이제 가서 결국은 이제 뭐 상장 기업들의 어떤 뭐 경영에 간섭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느냐 하면 지난번 뭐 주주총회에서 보면 뭐 국민연금이 반대했던 뭐 사례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뭐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지금 그 앞으로 방향에 있어서 공공성 부분하고 수익성 부분을 어떻게 지금 조화할 것이냐, 이게 가장 이제 또 숙제로 지금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문제 해결은 결국은 국민 합의를 통한 해결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합의를 하려면 일단 국민연금의 그 법적 성격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이 국민연금이 강제저축인데 그러면 이것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국가가 돌려준다는 보장을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항상 이제 그 좀 연금에 대한 불신에 그게 되어 왔는데요. 이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개혁하는 방법은 일단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납입료를 올리는 거를 포기할 수 없다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다 합쳐서 복합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정치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결 모형은 납입연금의 이용 서비스를 좀 확대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데 이게 자기가 강제저축한 돈인데 이 돈을 자기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의외로 사학연금재단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중간에라도.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그거를 급여로 받지 않더라도 중간에 뭐 한 50% 정도를 납입연금에 대해서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안 해줍니다. 그렇게 안 해주고, 이게 그러니까 연금 수령자에 한해서 50 그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게 이제 실버론이라고 해서 이제 노인들 대상으로 이제 해주는데,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있고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다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국민연금은 이게 계속 쌓여 있는 돈들을 그냥 하지 말고 이거를 좀 납입연금의 한 50% 범위 내에서라도 본인이 좀 급하면 좀 빌려 쓸 수 있도록 담보를 해서, 그러니까 뭐 의료비가 부족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긴급하게 가족 중에 누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모자른다. 그러면 수술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데가 또 없잖아요. 뭐 특별히 뭐 보험이나 건강보험 또 들어놓지 않으면 없는데, 요게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메디세이브라고 그래갖고 의료보험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런 이런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그 강제저축 국민연금같이 한 다음에 필요하면 거기서 자기가 병원 갈 때 돈이 필요하면 거기서 쓰는 거예요. 거기서 메디세이브에서 자기가 저축한 돈을 자기가 쓰고, 그다음에 그 돈이 모자라면 이제 융자를 해줍니다. 그 긴급이 또 있어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도 그 싱가포르 메디세이브 같이 이걸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집안에 뭐가 좀 급한 생계 곤란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갑자기 뭐 돈이 좀 모자른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자기가 납입한 돈에서 일정 부분만큼을 좀 서비스 받아, 이렇게 좀 서비스를 좀 풀어주자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지급보장을 하자는 겁니다. 국가지급보장을 하자. 그러니까 2번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보면 국민연금은 사회투자자본이 아니라 수탁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투자자본이라면 돌려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수탁자산이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국민한테. 그러니까 반드시 보장지급을 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서 국회에 권고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근데 결국 국가지급보장이 없는 연금보험료는 뭐 그것도
정당성이 없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인상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뭐 국민들이 제대로 수용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의 국가적 보장은 입법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을 제고를 좀 시키자. 투자 수익 제고. 투자 수익 제고는 지금 현재 연금이 그 국공채하고 상장유가증권 이쪽 중심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 자산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연기금법을 좀 유연화시키고 그래서 국내 부동산이라든지 원자재, 회사채, 유동화증권, 파생상품, 상호법 이런 쪽으로 좀 넓혀주자.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부 펀드가 상당히 그 수익률을 잘 지금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든지 뭐 싱가포르 이런 국부 펀드들은 대체 자산을 많이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가 좋을 때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는 대신에 뭐 주가가 주식이 오르는 거고 또 뭐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을 때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그 뭐 불황이든 호황이든 간에 좀 이 수익률을 좀 제고를 시켜야 되는데 그나마 국민연금이 2019년에 좀 이렇게 해외 증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갖고 거기서 수익을 좀 내는데 사실 그 전까지 2018년도에 이 추계할 때는 수익률이 뭐 1.8%였던가 0.8%였던가 뭐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상당히 그 저수익률에서 헤매다가 이제 반짝 수익률을 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부 펀드화 시키는 방안을 좀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금 한국투자공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재원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한국투자공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찾아내면 국민연금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낚시를 이제 한국투자공사가 이제 잡아 올리면 바다에서 잡아 올리면 이제 그거를 요리하고 삶고 해서 요 음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연금보험 그 국민연금이 이 자산을 가지고 하는 방안. 요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 박용진 의원이 좀 그 공약으로 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연금보험료를 뭐 점진적으로 인상을 이제 하는 이때 이렇게 해놓고 연금보험을 좀 인상을 하자 해야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해주잖아. 동의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연금을 담보대출로 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지급보장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을 높여서 수익률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면 연금보험료를 그만큼 이제 낮출 수 있는 거니까 이걸 함수로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모든 부담은 이제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 그래서 뭐 이번 우리가 그 뭐 대선에 후보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는 제가 뭐 학자로서 계속 뭐 평생 고민하던 내용인데 고민하면 할수록 이게 내부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프레임을 벗어나서 보면은 더 잘 보이는 것이 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좀 바꾸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정책 목표는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관료 중심 경제입니다. 그래서 관치 경제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해서 경제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높이고 국민 경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우리나라를 관료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이 경제에 개입하고 있는 정도가 너무 커서 두 번째 21세기 변화하는 필요에 따라 작으면서도 강한 정부를 지향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안과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공공부문이 너무 큽니다. 공공부문이 크다는 건요. 양적으로도 크지만 그 개입하는 질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은 이제 계량화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경제 전 부문에 정부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뭐 공기업, 공공기관 비대화도 있고요. 이 또 비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공요금 가격 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이 그 부채가 늘어납니다. 근데 자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조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또 자꾸 수익 사업을 시켜요.
수익 사업하고 공익 사업 병행하다 보니까 공기업 부실해지고 수익자 부담 원칙 훼손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 진보 정부 뭐 보수 정부 가릴 것 없는데 MB 정부에서 4대강 사업 하느라고 수장공사 예산으로 하느라고 이게 수익 사업 공익 사업으로 그냥 커지는 거죠.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이렇게 정부 영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 교육, 이게 사립학교 같은 거 전부 다 사실은 공립학교 만드는 거죠. 문화, 체육, 예술, 이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고 민간 자율성을 이제 정부나 또는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을 보면요. 가격을 규제한 다음에 정부 지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등록금 같은 건데 중고등학교 등록금 싸게 하고 못 올리게 하고 대학 등록금 못 올리게 한 다음에 지원을 한편으로 또 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격 규제를 안 하고 자율성을 주게 하는 게 낫지. 가격 규제를 하고 나서 학교들 지금 선생 인건비가 안 나오거든요. 인건비는 이제 전부 정부 지원으로 하면서 이제 학교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자율성 저하하고 정부 장악력 확대하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사립학교 교원 인사권까지도 뺏어가는 거고 그게 뭐 사립학교, 의료기관, 시민단체, 예술단체, 학회 이게 뭐 전 사회에 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가 크다 보니까요. 할 수 없이 이제 민간 조직도 먹고 살라다 보니까 정부한테 로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 로비를 위한 위성 조직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저 여의도 서여의도 한번 보세요. 전부 건물들이 무슨 건물이냐면요. 전부 무슨 협회예요. 네, 무슨 뭐 섬유협회, 뭐 기계협회, 무슨 협회, 중소기업협회. 이게 왜 협회가 그렇게 많은가 그랬더니 정부 로비단체들이에요. 그리고 정부 로비단체 누가 가냐? 퇴직 공무원들이 부회장으로 오거나 회장으로 오거나 이사장으로 오거나 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사업자 단체가 되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공정거래에서 할 때는 카르텔 역할을 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카르텔을 정부가 만드는 셈이에요. 게다가 이익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이게 정부 조직인지 주인 있는 조직인지 애매한 조직이 그렇게 많습니다. 무슨 협동조합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협동조합은 사실상 이게 전부 다 정부에서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겉으로는 민간 조직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이 정부 관련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영역을 선점하거나 프리엠션이죠. 왜곡하고 우리 경제 성장을 제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프라 공기업 많지 않습니까? 뭐 토지공사, LH공사, 뭐 수자원공사, 뭐 도로공사, 철도공사, 뭐 한전 해가지고 뭐 항만공사, 공항 뭐 전 인프라가 다 정부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물관리, 뭐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상하수도 사업 다 정부 지자체 아니면 여기서 하고요. 교통, 이게 이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이 관련 민간 기업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경쟁력도 없어요. 약해요. 우리나라 금융은 관치금융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산업이 자율성이 제약돼 있어요. 금융산업이요. 금융산업의 핵심은 인포메이션 비즈니스입니다. 왜 인포메이션 비즈니스냐면요. 돈 꿔달라는 사람이 돈 꿔준 사람한테 자기 인포메이션을 주고 돈 꿔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융산업에서 부가가치 산업이 많이 나와요. 금융산업에서 컨설팅 산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 IB뱅크에서 이 다 맥킨지라든지 보스턴 컨설팅 같은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산업에서 고급 정보가 다 쌓이는 건데 이걸 정부가 틀어주고 있으니까 자율성이 제약되고 고급 정부가 정부를 독점하니까 이 산업 기업 정보 활용이 한계가 되니까 이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게 흔히 말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맨 식당, 뭐 유통 이거밖에 없는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영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선진국들이 잘하는 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못하니까 맨 제조업만 하고 굴뚝산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이유가 저는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확대에 따른 경제 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있어요. 이 왜냐면요, 공공부문은요 산출보다 투입 및 절차를 중심해요. 저도 공공부문에 많이 있어봐서 알지만 출장 갔다 오면요, 출장 가서 뭐 했니를 묻지 않고 출장비 얼마 썼니? A 지역 갔니? B 지역 갔니? 이딴 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자율성과 창의력이 됩니까? 맨날 영수증 처리만 하고 앉았고, 이게 창의력, 기회 상실이라고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이게 가장 이런 부분이 압도적인 데가 공무원들이 그렇고요. 이게 상당 부분 감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능 조정해야 돼요. 공공기관 경영규제 비효율성.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굉장히 불쌍합니다. 제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도 해봤는데요. 공운법이라고 그러죠.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여간 쥐잡듯이 잡습니다. 정부에서 잡죠. 또 지금 한참 여러분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하느라고 기관장들 다 불러 모아서 잡죠. 주무부처 감사하죠. 청렴도 감사하죠. 이것 말고 많아요. 사장평가, 이정부평가, 혁신평가 해서 날셉니다. 완전. 그러니까 이 공기업법은요, 기획 관련 사업 업무가 완전히 엄청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1년 내내 화장술이에요. 포장하고. 실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은요, 원래 기업을 길들이는 거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길들입니다. 하나는 소비자, 두 번째는 돈 꿔주는 사람, 채권자, 세 번째는 투자하는 사람, 투자자가 돈 꿔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길들여야 기업의 경쟁력이 늘어나거든요. 삼성전자가 왜 경쟁력이 있냐면 소비자들이 선택에 의해서 길들이고, 돈 꿔주는 은행이 돈 꿔주면서 길들이고,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길들여야 되는데 공기업들은요 대부분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선택 불가능합니다. 공기업 망하는 거 봤습니까? 정부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 안심해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공기업이면 무조건 투자 등급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시장 규율이 먹히질 않습니다. 공기업은요 상장부터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설사 상장된 기업, 한전, 가스공사 같은 데들에도 저 일반 주주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기요금 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공공부문 경쟁력 자체가 시장 규율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자율적 경쟁력보다는요,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수동적 경제 준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우리나라 전부 저 지원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피터팬 신드롬이 만연돼 있죠. 대기업 분류 안 되려고 난리들 치죠. 그러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걸리니까. 그리고 제가 저 학교에 있어서 아는데 학생들 요새 졸업한 다음에 전부 다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러고 공공기관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거 뭐 별 저것도 없거든요. 그냥 그 공시적이에요. 노량진 학원에서 날새죠. 이게 창의적인 취업활동 대신에 이거 하느라고 그 젊은이들이 여기에 날을 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공공조직이라는 게 그 가장 큰 단점이 책임은 안 지고요. 영향력은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대표적인 게 위원회 조직입니다.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니, 무슨 장관이 책임을 지든지 국장이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위원회 세워놓고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놨다 그러놓고 나서 빠져요. 자기네들이 사실상 초안은 다 제공해 놓고서.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 책임 없고 그런 관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게 낙하산 인사.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지 무슨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왜 모양은 왜 씁니까? 그거 다 거짓말인지 다 모든 국민이 아는데 이거 흉내를 요새 누가 내냐면요. 공기업 산하기관에 또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려면은 너무너무 세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되고 굉장히 큰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장기적 로드맵을 그려야 됩니다. 이거 너무 큰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 토픽이 너무 커서 이거 여기서만 하더라도 토픽이 한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부개혁입니다. 이 정부부터 잡아야 되는데 일단 공무원 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공무원이 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이게 직업이 아니라 이게 신분입니다.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특히 고위공무원 될수록 이게 스테이터스가 너무 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 생각에는 행시 폐지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행시 폐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능은 어떻게 되느냐, 직원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수시로 부처별로 알아서 기능별로 그렇게 뽑으면 됩니다. 요새 대기업들 이렇게 변화하듯이. 정부 조직 축소하고 개편해야 됩니다. 민간 및 공기업 자율성을 저해하는 이게 규제 중에서 가격 규제, 진입 규제, 경영 규제 중심의 정부 기능과 관련된 조직을 다 축소시켜야 되고요. 이 감사원 기능 조정해야 됩니다. 이 감사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은 복지부동하고 제대로 자기 자율성 안 그리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부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원 이 투입 중심의 감사원 이거 기능 조정 크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규제기관 설립해야 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개입하는 큰 루트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 두 번째가 금융규제입니다. 금융위, 세 번째가 공익산업규제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세 가지 규제 기능을 대부분 독립규제기관, 그래서 임기가 대통령이 한정질 수 없는 그런 쪽으로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자율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별도의 기관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경영자율성 부여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공문법 폐지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해야 됩니다. 경쟁 도입이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쪼개는 방법, 이게 빅뱅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두고 새로운 엔트리를 허용하는 겁니다. 뉴 엔트리. 그래서 신규 진입. 그러니까 예전에 한전 쪼갠 게 빅뱅형이고 통신산업 같은 것이 신규 진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영화입니다. 민영화하고 기능조정인데 이게 언론부터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MBC, KBS2, KBS, EBS 그래서 공중파 큰 것 중에 SBS 빼놓고는 다 이게 공공방송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YTN 연합뉴스, 한국방송광고공사, 그다음에 에너지 쪽, 인프라, 금융공기업,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정사업. 이게 우편인데요. 이거는 우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달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 기능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나눠서 우정사업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사회, 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게 도박 같은 관련 산업을 왜 정부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제는 지방 공기업이 그렇게 많습니다. 최근에 사고 난 성남 대장동 것도 성남개발공사잖아요. 이게 지자체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이거 정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 철폐, 예외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만 해놓고는 다 허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입법은 지금 규제심사에 예외인데요.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가격 규제, 진입 규제 재검토해야 되고요. 공공요금 규제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규제기관이 해야 되고요. 이거 해야 되면 또 예산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특히 이거 돈주머니를 따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 기금, 이거 목적세, 이거 칸막이 예산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학령 인구 줄어들고 있고 애들 줄어드는데 교육부에서 예산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예산제도 개혁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이게 법체계를 개혁을 해야 돼요. 규제 개혁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하려면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을 보면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많거든요. 외국에는 그런 조항 없어요. 왜냐하면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왜 있냐? 이거 감사원 규제 피해 나가려고 요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조항 빼놓고 할 수 없다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법 체계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계획, 위원회 조항 삭제해야 되고요.
이런 거 하려면 법이 변해야 된다. 법칙이. 그러니까 작은 정부 만드는 일이 굉장히 크고 어려운 일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뭐 이제 노동조합에 좀 이렇게 친한 정책을 취했다는 것은 아마 뭐 모든 사람들이 그 긍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 친노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조직이 대기업과 공기업, 그다음에 장기 근속이 가능한 정규직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기업 근로자 한계를 중심으로 구축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노조 정책이 쭉 강화되었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부문에 노조가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라든가 특히 취업을 미처 못한 그런 일자리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방치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뭐 이런 정책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조금 낮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공기업을 덩치를 키운 그런 결과로밖에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부문의 보호와 특히 노동시장에 미처 진입하지 못한 청년 미취업자 일자리 확보 중심이라는 친노조가 아니라 친노동 정책으로 갈 필요가 있고, 이걸 가야만이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음 정부에 아마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65세 정년 연장입니다. 우리가 종전에 60세 정년 연장을 사실상 이제 실패한 거죠. 정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65세 정년 연장 정책은 지금의 호봉임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진행이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임금을 직무급 또는 뭐 성과급 등이 개편되는 걸 전제로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 호봉임금 체계라는 게 전 사업장에 뭐 다 지배적인 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호봉임금이라는 게 이제 정기적인 임금 상승 외에 매년 또박또박 올라가는 뭐 또는 뭐 2년마다 한 번씩 뭐 올라가는 그런 호봉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담 능력이 있는 기업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그리고 장기 건설이 가능한 정규직 부문의 혜택으로만 가는 거죠. 비정규직은 뭐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속에 따른 호봉의 혜택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호봉제 사업장이 있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런 사업장을 타깃으로 직무나 성과급 임금제계로 체계로 개편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런 도입 효과에 준하는 임금 피켓을 하든가 이런 것을 선택을 했을 때에만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나머지 이제 호봉과 관계없는 사업장은 뭐 정년 연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 영세한 중소 사업장에 가면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의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 노조 조직률이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뭐 10% 미만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9년 기준으로 12.5%까지. 근데 이건 전체이고요. 그 부문별로 들어가 보면은 노동조합이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 부분과 노동조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도 굉장히 높게 조직이 돼 있었죠. 뭐 한 60%를 훨씬 넘었는데 지금은 70%가 넘습니다. 청년 고용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정체 내지 하향 중이고 비정규직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뭐 약간 뭐 줄어들었다는 그 연도수가 좀 있긴 한데요. 길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유노조 부분은
차라리 여기는 그냥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자치 영역으로.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이제 상대적 박탈감과 구조적 문제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그다음에 청년 고용 부문 쪽에는 정책의 무게중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에 60세 정년 연장을 시행을 했거든요. 법은 이제 그 전에 개정했지만은 이것을 그때 임금체계 개편을 강제를 하고 시행을 하면은 조금 더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좀 낮았을 텐데 임금체계 개편을 뭐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한이 되면은 60세 정년장의 혜택이 들어오는데 그걸 굳이 노동자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과정을 이제 KDI에서 이걸 실정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를 했지만 청년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 특히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고령층 고용이 증가하고 청년 고용은 감소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은 뭐 아까 저기 다른 발표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경영평가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임금 피크제 시행을 합의를 하면은 몇 점 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청년 고용을 신규 고용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임금 피크제도 나오고 고령층 청년층 고용이 다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40대 쪽에 빠진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걸 예전과 같이 똑같이 다 못 채운다는 거죠. 고령사회는 급속도로 우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정년 연장 논의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불가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 문호조 부문의 노동자 등과 비정규직 등이 적어도 여기서 더 이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할 정도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내용이 이제 결국은 이제 임금 체계 개편으로 이제 집약이 되는데요. 임금 체계 개편이 이게 말은 쉬운데 기업 현장에서도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아까 저 국민연금 발표하실 때도 지금 후보들이 국민연금 얘기를 잘 안 꺼내고 있다잖아요. 노동정책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가끔가다 툭툭 던지듯이 뭐 센 노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기스를 내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표하고 직결되다 보니 누가 이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집권을 하고 야심차게 이걸 추진해야 되는 거지, 집권 전에는 아무도 이거를 제대로 얘기는 안 할 것입니다. 이제 본선에 가서 뭐 토론할 때는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 숫자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는 사실은 정권의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거를. 그 숫자도 엄청나고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가 지금 조직률이 공공부문하고 이거 보면 이거를 정부가 컨트롤 사실은 못합니다. 국민연금이 ESG 문제로 이렇게 뭐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한다고.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에 무슨 농장 개척하는데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GO에서 OECD 다국지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국내 NCP에다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해가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는 게 전부 다 이제 표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임금 체계 개편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거를 공무원 숫자 많은 거를 줄이지 못하더라도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은 그걸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늘어난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급 공무원들이에요. 무슨 행정사무관을 늘린 것도 아니고 소방관을 의용 소방대를 공무원화 시키고 뭐 근로감독관을 더 뽑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임금 체계에 의하면은 매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50대 되면은 1억이 넘을 겁니다. 아마 공무원 그 기본 급여 외에 받아가는 게 전부가. 예. 그러니까 이런 임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정말 이 인력을 끌고 가면은 우리 뭐 국민연금 전에 아마 공무원연금이 너무 먼저 아마 작살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임금 체계 개편 문제가 이게 이제 공공 부문도 그렇고 우리 민간의 대기업 부문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대기업의 초임은 이미 일본 대기업의 초임을 훨씬 넘어섰어요. 이거는 뭐 성과급을 포함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약간 이제 논란의 여전히 있는데 실제로는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넘어선 초임의 임금에서 호봉수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과도 문제가 있고 국내의 노동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노사정위원회 같은 이런 틀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하자고 뭐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동안에 그나마 이거를 얘기는 좀 했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결론도 다 나오고 했지만은 실제로 현장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은 전혀 발굴이 안 된 거죠.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마저도 안 한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노동부에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정도만 이렇게 몇 번 내고 이렇게 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임금체계 개편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마 2016년인가 그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회의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임금체계 개편은 우리가 그냥 그 노사 대표를 축으로 하는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자신의 호봉을 누가 포기를 하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 청년 고용하고 다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노사 관계 체제의 관심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그런 협의 시스템이 아니라 청년 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뭐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는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국민의 여론 압박을 통해서 이것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받도록 만들어야지 이걸 법으로 개선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걸 법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전략을 잘못 짜게 되면은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같이 몇 번 이제 노동개혁 추진하다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이 성공하면 굉장히 좋죠. 근데 개혁이 실패하면은 개혁을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만큼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악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뭐 예컨대 대기업에게 파업 시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면 뭐 힘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불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직원이 3만 5천 명인데요. 무슨 수로 대체 근로를 해서 그걸 또 공장을 돌립니까? 대체 근로는 이게 이제 물론 균형상 이렇게 글로벌 그 국가에서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것은 맞긴 한데요. 그게 허용된다고 해서 웬만한 의지 가지고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압박을 좀 등에 업는 이런 우리 전체 국민의 관심사, 우리 청년 고용과 전 국민의 일자리가 관련 있는 그런 문제라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정년 연장이 진짜 시행을 진짜 계획을 잡게 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임금 체계 개편을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적어도 임금 피크제라도 강제로 시행을 한 다음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를 부담케 해야지 그냥 가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